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뜨더라고요. 2025년 11월 17일, 바로 같은 날인데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정반대의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언뜻 보면 한쪽은 막 불타오르는데 다른 쪽은 얼어붙는 것 같고. 네. 한쪽에선 코스피가 4천을 그냥 시원하게 뚫어버리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역대 최고 분양가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제 세금 폭탄, 경고등이 켜졌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쪽은 잔칫집, 다른 쪽은 좀 걱정이 많은 집,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그 두 장면이 사실은 같은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극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같은 무대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오늘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거군요. 12월 17일 하루의 데이터를 통해 전혀 달라 보이는 주식과 부동산, 이 두 시장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네이버 증권 데이터랑 부동산 뉴스, 그리고 정부 보도자료,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숫자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두 시장 모두를 짓누르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적 압력이 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볼 겁니다. 아마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 모든 게 왜 하필 같은 날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시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웠던 주식시장부터 시작해보죠. 12월 17일 코스피가 4,056.41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신기하게도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같은 한국 시장인데 왜 코스피만 웃고 코스닥은 울상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라는 점이었어요. 이게 뭔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 전체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른바 대형주 착시 현상이 나타난 하루였죠. 대형주 착시 현상이요? 아, 그러니까 지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 거인 몇몇이 다 끌어올렸고 나머지 대다수 종목들은 오히려 재미를 못 봤다. 바로 그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서요. 이들 반도체, IT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주가가 오르면 시장 전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가 일어나는 구조예요. 반면에 코스닥이 약세를 보인 건 지수를 받쳐줄 만한 대형주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형주나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쏟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 풀린 돈이 아주 소수의 종목으로만 집중적으로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지수는 올랐는데 정작 내 주식 계좌는 파란불일 수 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움직임이 더 흥미로워요. 자료를 보면 이들이 그냥 대형주가 좋다 하면서 무작정 다 사들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였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전체를 긍정적으로 봤다면 섹터를 가리지 않고 순매수가 들어왔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날의 움직임은 마치 장바구니에 담을 물건을 엄청 꼼꼼하게 고르는 것 같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사들이면서도 다른 일부 대형주는 오히려 파는 식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시장 전체의 미래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종목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시그널처럼 들리네요. 왜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걸까요? 그 배경에 아까 말씀하신 환율하고 금리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변수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라는 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아, 섣불리 투자 규모를 늘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인 거죠. 그렇겠네요. 1달러를 투자했는데 나중에 찾을 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있으면 달러로 다시 바꿨을 때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사는 바이코리아 전략 대신에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에 집중한 겁니다. 리밸런싱이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건 팔고 지금 환경에서 가장 유망해 보이는 특정 섹터,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곳에만 자금을 더 투입하는 그런 신중한 전략을 택한 거죠. 여기에 또 기업들이 발표하는 전자공시, 즉 다트 공시들도 변동성을 키웠고요. 잠깐만요. 그 전자공시 다트라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실적이나 계약 같은 중요 정보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정보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거죠. 결국 12월 17일의 수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짙은 안개 속에서 더듬더듬 확실한 것만 골라 담는 관망 속 신중한 베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뜨거웠던 바로 그 시간에 부동산 쪽에서는 정반대로 찬바람이 부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두 가지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525만 7천 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평당으로 치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와, 이제 정말 서울에서 새 아파트 사려면 웬만한 월급쟁이는 꿈도 못 꾸겠다, 이런 신호로 들리던데요. 그렇죠. 이건 공급자 측면에서 비용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게 계속 오르니까 그게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 뉴스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쉽게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문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소식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바로 2026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52% 오르기로 확정됐다는 뉴스. 이게 그냥 집값이 좀 오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죠. 공시가격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기준이요? 네, 공시가격이 2.51% 오른다는 건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내년에 내가 내야 할 세금 고지서의 숫자가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분양가는 너무 비싸서 집을 사기도 어려운데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보유하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막연하게 세금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정부가 2.51% 오릅니다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딱 발표해서 내년 세금 고지서를 대략이나마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건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압박입니다. 네네. 보유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거죠. 세금 고지서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거리네요.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숫자가 정말 크게 다가오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 집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나? 이 세금을 내면서 버티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차라리 지금 파는 게 나을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매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자료에서도 보면 송파나 강남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오르는데 다른 지역은 잠잠한 것처럼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소수의 대형주만 오르는 편중된 주식시장, 다른 한쪽에서는 분양가강 보유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압박받는 부동산 시장. 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을 연결하는 숨은 고리는 대체 뭘까요? 두 시장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금리와 환율이라는 거시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두 시장 모두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의 정체죠. 12월 17일의 높은 환율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을 신중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높은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배출이자 부담을 담당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보유자든 모두 비싼 돈의 값이라는 똑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거군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다른 가지인 셈이네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시속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시속 게임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런 상황은 평범한 가게를 거대한 갈림길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세금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이 부동산을 계속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부담을 덜어내고 그 돈으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저 반도체 주식에 올라탈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와,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부동산 시장의 압박이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거군요. 부동산을 묶어두는 비용은 점점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하고 유동성이 좋은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12월 17일의 데이터는 바로 이 고민이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신호탄과도 같은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역시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는 심리가 강해지면
어떻게든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처럼 대출 문턱이 높으면 이 역시 쉽지 않겠지만요. 핵심은 두 시장이 더 이상 별개의 섬이 아니라 서로의 유동성을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데이터를 쭉 훑어보니까 투자 기간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 투자자하고 장기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명확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었다는 이 헤드라인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도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중소형주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장세니까요. 결국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사는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선별적인 매매 패턴을 따라가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정 섹터의 쏠림이 심하다는 건 반대로 그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의 충격도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니까요. 아, 그렇죠. 추격 매수했다가 순식간에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공시가격 상승 발표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보유 비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집의 공시가격이 이번에 발표된 2.51%만큼 올랐을 때 내년에 실제로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반드시요. 그렇게 계산해본 예상 세금과 앞으로 이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기대를 저울질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부담을 줄이고 다른 자산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이 온 겁니다.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우리는 같은 날 벌어진 두 개의 상반된 사건에서 출발했죠. 소수의 대형주가 이끈 코스피의 뜨거운 상승과 그 뒤에 소외된 코스닥,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서울 아파트 분양가와 앞으로의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공시가격 상승이라는 차가운 현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높은 금리와 높은 환율이라는 공통된 압박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압력은 결국 가계의 투자 심리와 자금의 흐름을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거대한 갈림길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 우리나라 가계자산을 이루는 이 두 개의 전통적인 기둥을 쌓아올리는 비용이 동시에 그리고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자산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면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부의 축적 방식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